네, 최동호입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 인연 있는 분들을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쁘기도 하고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평론가가 되었을 때 저에게 첫 평론상을 주신 그 이름이 이제 소천 이영구 선생님인데 그분 저기 와 계셔서 그때 그 젊은 제 평론 첫 출발하던 시절의 그 기쁨도 솟아나오고 또 제 스승이셨던 조지훈 선생님 아드님이 또 여기 와 계시고 또 조병환 선생님 아드님 계시고 며느님 계시고 또 이 동장님까지 와 계셔서 제 발표가 하여튼 조병환 선생님이 이해하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버스에서 이 조병환 선생님 아드님 뵀는데 매우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한번 이걸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제가 조병환 선생님 시에 대해서 한번 좀 뭔가 글을 써야 될 의무도 느끼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1999년에 조병환 선생님 주신 편언문학상을 받았고 또 1980년대에 제가 경희대학에 부임했을 때 조병환 선생님께서 특이하게 쾌활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반겨해 주시던 그 모습도 떠오릅니다. 제가 이 시집에 대해서 뭔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집을 되풀이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은 뭔가 이분의 시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한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얼른 읽으면 대부분 그렇고 그런 시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더 깊이 읽으면 그 속에 이분의 뜻이 담겨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1960년대 조병환 선생님의 낙엽처럼 산다라든가 이런 일련의 시집들을 읽었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은 이 선생님께서 시집을 제가 대상으로 한 것도 51권째고 50권 이상의 시집을 내셨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우연히도 제가 조병환 선생님이 1956년도 정음사에서 낸 조병환 시집, 이 시집은 버리고 싶은 유산 하루만에 위한 폐각의 침실 인간 고도 이 네 권의 시집을 합본한 것이었습니다. 이 후기를 읽어보면 이 당시 조병환 선생님의 고민이 거기 들어있고 또 거기에는 조병환 선생님의 시적인 지향점도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시집을 편집하면서 이분이 느꼈던 고독에 대한 자기각성이랄까요? 자각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유인물 2쪽 중간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1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의 자아 부정을 위주로 한 소라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나는 하루 만에 위안에서 인인을 발견한 것이다. 인인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인인과 더불어 사는 생의 가치로서 유동하는 자아를 긍정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나는 나 아닌 내 인인들도 역시 나와 같은 고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내 휴머니즘의 싹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고독이라는 것과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조병환 선생님께서 평생도록 지향한 시적 세계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병환 선생님은 이 소라의 고독과 같은 그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분들 또한 고독한 인간들이고 그래서 그 고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휴머니즘의 싹이 되었다. 조병환 선생님의 시적인 근저에는 바로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이후 반세기 가깝게 이분은 지속적으로 시를 쓰셨고 그 시 속에서
인간의 고독과 그 휴머니즘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분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다루게 될 이 시집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01년에 간행된 것으로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이루어진 시편들입니다. 시집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비난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팔순의 나이에 가까운 이분께서 아직도 왕성하게 작품을 한다는 것이 우선 놀랍고 그 집중력이 또한 다른 시인들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 이 시적 발상과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이 저희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권씩 시집을 낸다는 것은 너무 다작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시집 속에는 이런저런 좋은 작품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작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시집을 적어도 제가 5번 정도를 읽어봤습니다, 다시. 그것은, 이분의 죽음을 목전에 둔 시인이 느끼는 어떤 생사의 경계점에 있는 것이 이분의 시이고, 그 순간들을 쓴 것이 이분의 시입니다. 특히 라일락이라는 시를 보고 있으면 지금 작고한 부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리워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으니까 특별히 작고한 부인, 특히 라일락꽃 향기를 맡고 있으면서 그 향기 속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더 작고하신 부인을 생각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라일락꽃으로 숨이 차는 곳이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사모님은 저승의 저편에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매개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라일락 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 이것은 고독을 아는 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이 없다면 고독도 발생되지 않고 또 그림이 없다면 시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것의 차원이 다르고 죽음 저편에 있는 부인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4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본인 자신 또한 그곳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껴지고 이승에 홀로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서 멀리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어떤 이 생사가 걸려있는 그리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족하다는 이 화자의 발언은 이 과장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만 이제 그리운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사에 그렇게 다정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자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 그런 고독한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의 유한함 때문이기도 하고 고독하게 살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움이 발생되고 멀리 있는 아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영원한 것을 꿈꾸지만 그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거기서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문제되겠죠. 라일락 향기가 느끼는 이 지점에 2001년 5월 20일에 쓰신 현주서라는 전문을 보고 있으면 지금 저희가 왜 이 평화동 이 동사무실 2층에 주민자치실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혼의 고향은 난실에 주고 육체의 고향은 서울 해화동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하순에 이 햇빛 속에 빛나고 있는 이 해화동, 팔순에 삐그덕거리는 팔순의 세월의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제 육신의 주소를 버리고 영혼의 주소가 하나가 돼서 그 불변의 주소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듣고 있는 것은 꾀꼬리 우는 소리이고 아마도 라일락이 피어 있다가 지는 소리이고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듣는 소리이기도 하고 영육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시인의 의식이 있는 영육 일체의 순간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해화동에서 난실리를 그리워하면서 쓰신 이 시는 아마 이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와 비슷한 심정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결국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다고 하지만 이분이 늘 지향한 것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난실리와 해화동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4페이지 하단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 조병아의 고독이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육신을 버리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항상 인간은 죽음 앞에 서 있고 죽음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한 순간을 감지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발생되고 또한 슬픔도 발생되고 고독도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님께서 조병아 선생님께서 그 해화동 시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화동 옥자마를 보면서 다시 또 이 작곡하신 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만 해도 기색이 없더니 오늘 아침에야 와서 담장 아래 하얗게 옥자마가 피어났구나. 순간 왜 그 사람이 불현듯 생각나는가. 좀 멀리 보이는 것이 더욱 간절하여라. 그 새하얀 고개 숙인 모습 어찌 그 사람이 아니랴. 옥자마는 그 사람이 심은 꽃. 해마다 이맘때면 피어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난 자리 꽃만 혼자 피어 가슴 아파라. 사랑이 가고 없는 것이 이러한 사람이죠. 사람이 가고 없는 것이 이러한 것이란가. 여보 참 미안했어. 한 번도 사랑으로 지내지 못한 이후에 당신이 떠난 자리 더욱 향기로워라. 아마 이렇게 아내를 자꾸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죽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얗게 피어난 옥자마를 보면서 문득 옥자마를 신고 간 아내를 생각하죠. 젊은 날의 아내의 모습도 떠올리고 그 당시 소홀히 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이 짙게 물들어 있는 시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리움은 생사의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새로 피어난 생명력 또는 옥자마를 보면서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면에서 한 번도 사랑으로 지내지 못한 이 후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또한 이 생명의 고독을 찾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자마를 바라보며 당신이 떠난 자리 더욱 향기로우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자마는 아내가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 하얗게 피어 고개 숙인 그 모습 그대로 젊은 날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려주면서 동시에 아내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조병아 선생님 이제 육신의 문제가 늘 따라오지만은 이 향기로움 속에서 그 아내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고 또한 본인 자신도 세상을 떠나면 아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아내 없는 그 자리가 가슴 앞에 아프게 느껴진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바로 조병아의 고독과 연결되고 이 고독은 나를 찾는 과정이고 그의 시편들은 그 고독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병아 선생이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적으로 시를 쓸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이 고독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병아 선생님이 만약 고독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아마 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 자신도 그 뒤에 어디 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남들이 읽지도 않는 시를 왜 쓰느냐라는 질문에 본인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근거도 거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고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얼굴이라는 시를 한 편 인용해 봤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리움, 꿈, 사랑,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분의 말씀 중에 이제 80여 년의 긴 세월을 천인일념의 신념으로 자신의 생을 살아왔다. 그 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나의 얼굴, 진짜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죠. 이 냄새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움이고 꿈이고 사랑이고 외로움이고 인간의 냄새겠죠. 독백인데 면도를 하면서 누구나 이런 그 경우는 자주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사람의 냄새를 느끼죠. 사람의 냄새를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고독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고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겠죠. 사람이란 그리움, 꿈, 사랑, 외로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겠죠. 특히 천인일념으로 살아도 지울 수 없는 그것이 사람의 얼굴이고 인간의 냄새이고 그리고 아직도 이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람의 냄새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생의 여분이 남아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시집을 내시고도 몇 권의 시집을 더 내셨는데 그것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생의 여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정리하거나 편지를 자꾸 정리하게 되면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6, 7쪽에는 이 묵은 편지들을 정리하는 조병화 선생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7쪽으로 가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너 아직도 시를 쓰니? 읽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편지를 보낸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얼굴과 그 비웃음과 그들과의 작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그 구절을 하나 제가 찾아냈는데 까마득히 아롱거리며 지금 나의 나이 80, 나이 80이 부끄러운 그 시였구나 하는 생각들 들며 내가 시로 찾은 것은 무엇일까? 나를 돌아다보며 그것이 나지 하고 매듭지는 내 마음. 그러나 그러면서 어디선지 내가 사라지는 소리 들리며 요 80이 되도록 시를 썼는데 왜 시를 썼을까? 시로서 찾은 것이 무엇일까? 본인 자신을 돌아보니까 바로 그 시를 쓴 것이 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라는 이 인식은 이 평범한 이 시행 속에 들어있지만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는 시인에게 아직도 시를 쓰느냐 묻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독일 수도 있고 문단의 다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시를 쓰던 그도 돌이켜보면 나이 80이 부끄러운 시였구나라는 자기 비판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마음, 나를 돌아보며 그것이 나지 하고 매듭지는 내 마음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거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위안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50년이 넘도록 시를 쓰면서 자기 반성적인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발견이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아마 다른 분들이 찾지 못한 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인용되는 영광핍조라는 시입니다. 이 맹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좀 전에 다른 사람이 조병화 선생님에 대해서 하지 못한 얘기를 내가 조금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말은 맹자의 말이라고 했던가 까마득한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러한 좋은 생각이 들었을까. 실로 경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 물질 문명이 급속히 만연해 가면서 인간 정신이 어지러워하는 이 현실. 어찌 이 두려운 현실의 벽을 뚫고 인간의 빛이 새어 나갈 수 있으리. 또 인간의 빛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두드러져 보였고,
보이는 것이 약육강식의 생사 풍경이요, 오가는 것이 돈거래요, 듣는 것이 생존 경쟁의 비명이어라. 돈에 가려서 꺼져가는 사랑의 빛이요, 꺼져가는 사랑의 빛이요, 돈에 잡혀 허덕이는 생존이요, 욕망 필조라고 했던가. 빛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반드시 비쳐나간다고 했던가. 오, 사랑이요, 빛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분이 단순히 고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승화시키는 어구가 바로 욕망필조라는 언어이고, 제가 이 글의 제목을 욕망필조의 시작이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더 보편적인 것으로 정했습니다만, 이 욕망필조라는 이 용어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질 문명의 가속화로 정신 문명의 어지러운 현실에서 이 엄청난 현실의 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닫힌 벽 앞에 서 있어요. 화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맹자의 명구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의 관수유술, 필관기란, 일월유명, 욕망필조언이라 이 말에서 오신 겁니다. 그 뜻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 대하다는 밝으니 빛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것을 비춘다. 이 생각할수록 이 상당히 깊은 말입니다. 아주 깊은 말이에요. 위의 시에서 인용된 문맥에서 보자면 그것은 생존 경쟁으로 인해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생존이 허덕거린다 할지라도 빛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반드시 퍼져나간다고 했던가라고 조병화 선생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경쟁에 의해 생명의 빛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인간이 지닌 사랑의 빛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조병화 선생님의 기본적인 시의 근원이 이루고 있는 것은 휴머니즘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가 작품으로서 잘 다듬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랑의 빛은 조병화 선생님이 평생 가슴에 지닌 휴머니즘의 빛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랑을 지닌 인간의 빛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병화 시인이 맹자의 이 명구에 감탄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1월의 빛처럼 이 낭만을 헤쳐갈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 됐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그것을 극복해가는 인간의 힘도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맹자의 명구에서 발견하고 이에 응답한 것이 우리의 시입니다. 이 시를 근거로 하여 조병화 시를 전체적으로 투시하자면 우리는 그의 시를 욕망필조의 시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을 사랑의 빛을 매개로 해서 시의 빛으로 바꾼 것이 조병화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문장은 욕망필조의 시학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겁니다. 이 지점이 아마도 고독의 극점에서 조병화가 발견한 시의 궁극적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 빛은 시인의 눈길이기도 하고 자잘한 일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자잘한 일상사는 이미 자잘한 일상사가 아니겠죠. 신문지를 걷어가는 노인이나 버려진 꽃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을 예사롭게 보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도 일상으로서 일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간단히 썼습니다만 좀 더 부연이 필요한데, 일상을 일상으로서 바라보지 않았다. 일상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상사가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분이 살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에 욕망필조의 빛이 들어가서 그것이 시가 됐다는 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많은 시를 쓸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동력이 돼서 천인일념의 신념으로 시를 써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집 세월의 이삭은 죽음의 문턱에 다가선 노 시인의 고독한 심정이 사실적으로 토로된 솔직 담백한 시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년에게 유언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년의 단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가볍게 읽으면 이 시집은 80노 시인의 자잘한 일상사를 담은 단순한 시집으로 지나쳐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읽는다면 이 시집은 만년의 조병화 시인이 도달한 영광필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광필조는 일상사 모두가 시의 빛이 투사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병화의 초기시가 자아부정의 세계에서 탈퇴하여 인간의 세계를 발견하고 이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앞에 이 한자로 나와 있었죠. 여기서 인간 존재는 모두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면 조병화의 후기시는 인간과 더불어 사는 세계를 긍정하고 그를 통해 평생의 시적 주제로 삼은 고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 휴머니즘의 그 1차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80에 이른 시점에서 비로소 체득한 영광필조의 시작에 이르러 고독의 극점에 이른 시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조병화의 후기시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중량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없는 다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지향한 시적 신념은 자기 얼굴을 깎는 천인일념의 시작에 집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인일념의 시작은 그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마음속 깊이 지닌 시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른 자신의 얼굴에서 사람의 냄새를 느끼고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냄새야말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부끄러운 시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80년 동안 뭐 했느냐? 시를 남들이 읽지 않는 시를 뭐하러 쓰느냐? 근데 결국은 당신 스스로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쓴 것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죠. 초기 시집 낙엽길이 산다, 하루만에 위안 등에 수록된 시편들이 인간의 정치가 짙게 되어 나오는 시들이라면 생의 마지막 고비에 도달한 시집 세월의 이삭에 수록된 시편들은 고독의 정서가 시적 분위기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 고독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고 저는 봤어요.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시. 그것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고독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독의 극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거나 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된 만고 불변의 주소를 찾는 시인에 의해 인간의 빛을 사랑의 빛으로 승화시킨 고독한 그리고 지고한 숨결이 담겨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독의 극점에 도달한 조병화의 시적 숨결이 나이락이 지고 꾀꼬리가 오는 5월의 환한 햇빛 속에서 만고 일혈의 영원한 생명력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필조의 시작이라는 또 새로운 대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평론을 굉장히 명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조병화 시인의 그 시학을 시적 신념은 조병화 시인이 지향하는 시적 신념은 자기 얼굴을 깎는 천인일념의 시학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깎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이 이제 밝히 이해가 빨리 오지 않고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패라고 그럴까? 부각을
한피하는 네. 그런 의미로 쓰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배가 선생님 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일 아침 면도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도하면서 얼굴 보니까 이게 아직도 사람 냄새가 많이 있고 그리움도 많고 뭐 이런 존재다. 그러나 나는 80년 동안 천인일념의 신념으로 시를 써왔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얘기죠. 네. 얼굴을 깎는다니까 그 말만 들으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 대개 이런 독자 일반 독자들이 하는 얘기가 교배하시는 가사이다. 네. 그런 얘기를 다 그건 아니지만 시기심, 질투심에서 그쯤 얘기해서 하는 사람들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조병하시는 시적 삶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억지 춘향이 아니고 그 나도 그러니까 남순의 유구 같은 분도 생전에 9,000수를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분인데 한구절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하는 거는 그건 속인의 타고난 그 원죄라고 그럴까 질투심이니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제가 반론으로서 이분의 시학은 용광 필조의 시학이고 삶의 생명의 숨결이 느껴지는 모든 것이 시가 됐다. 이분의 시집을 많이 내고 시를 많이 썼다는 그런 오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예.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부여해 드린 거죠.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의미 부여는 아마 조금 전에 다른 평론가들이 못했을 겁니다. 저도 이 시집을 읽고 이걸 어떻게 쓰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발견하고 이걸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이분이 평소에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건 결코 이분의 약점이나 혐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해서 쓴 겁니다. 네. 네, 또 다른 말씀. 네, 그럼 또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또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 분 보시겠습니다.